네, 죽지도 않고 돌아온 오싹오싹 공포 괴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일본 괴담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때요, 여러분? 일본 괴담. 일본 괴담 들어갈게요. 일본 괴담. 어때요? 일본 괴담 가겠습니다. 일본의 동요. 사짱 이야기입니다. 동요의 제목이 사짱이에요. 일본 이름 사치 혹은 사치코에 일본식 애칭인 짱을 붙여서 사짱입니다. 1959년 NHK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 10주년을 기념해 발표된 노래라고 합니다. 번외너를 좋아하는 소녀 사짱의 이야기를 담은 3절짜리 노래죠. 쉽고 경쾌한 멜로디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일본인들에게 불리고 있는 노래죠. 그런데 동요의 분위기는 상반된 끔찍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노래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곳은 일본 홋카이도의 무로란 시 키리타니 사치코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번외너를 먹으며 건널목을 건너던 소녀. 발목을 다쳐 움직일 수가 없게 됐고요. 그때 달려오던 기차에 그대로 부딪히며 발목이 절단돼 숨을 거두었던 것이죠. 이 소녀의 죽음을 바탕으로 노래 가사를 썼다는 것인데 2절 가사 중 바나나를 반밖에 못 먹었는데 불쌍하다. 3절 가사에는 멀리 가려고 해 나를 잃어버리겠지 섭섭해. 이것은 소녀의 죽음을 뜻하는 가사들입니다. 그리고 3절이 끝이 아니라 숨겨진 히든 4절이 있다는 것이죠. 사짱은 말이지 건널목에서 발을 잃었어. 그래서 너의 발을 밟으며 간대. 오늘 밤이야 사짱. 이런 노래인 거야. 이 4절을 소리내 부르면 사짱이 찾아와 발목을 잘라간다는 괴담이 생겼어요. 노래 개 못한다고요? 하지만 무섭죠? 실제로 죽은 사람을 목격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도 퍼집니다. 이 괴담이 일파만파마 확산되는 거야 아마. 괴담의 사실 여부와 사짱의 정체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커져가자 이 동요의 작사가에게 관심이 집중됐어요. 그 사람은 일본 아동문학계의 대가 사카타 히로. 언론의 질문 사례가 이어졌는데요. 그것은 근처에 살던 소녀를 모델로 대한 것이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카타 히로는 2005년에 폐렴으로 사망했죠. 그러면서 사짱을 둘러싸는 의문이 커져만 갑니다. 2012년 노래 속 사짱이 자기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방송해요. 리포터 탤런트 이런 사람이고 소설가인 아가와 사와코라고 하는데 2012년에 자신의 책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또 유명 문학평론가인 아가와 히로유키. 아가와 히로유키랑 사카타 히로가 한 동네 친구였대요. 그러면서 이제 딸도 알게 된 거지. 이 어린 그녀가 이사를 가게 되자 그녀를 위해 쓴 가사가 바로 동요 사짱이라는 거예요. 생전에 사카타 히로가 직접 해준 얘기라는데 이런 주장이 책을 통해 공개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어. 지적인 이미지의 아가와 사와코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짱이다, 이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사짱 괴담은 거짓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아가와 사와코는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한 TV 인터뷰를 통해 사카타 히로우가 유치원에서 만난 소녀를 떠올리며 썼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해버린 거야. 갑자기 이제 와서. 그 뒤로는 사짱과 관련해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사짱 논란은 재점화됐고요. 병들어 죽은 소녀를 위한 가사라는 등 여전히 다양한 추측이 나왔죠. 사짱 괴담은 사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동요 사짱에 얽힌 괴담이고요. 이 이야기가 각종 소설과 일본 TV 프로의 에피소드로 많이 쓰였대요. 그리고 아직도 이 동요 사짱은 여전히 일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짱은 말이지 사치코라고 해 정말이야. 하지만 어리니까 자신을 사짱이라고 해. 이상하네 사짱. 이런 노래입니다. 사짱은 말이지 바나나를 제일 좋아해 정말이야. 하지만 어리니까 바나나를 반밖에 못 먹는데 불쌍하네 사짱. 사짱은 말이지 멀리 가려고 해 정말일까. 하지만 어리니까 나를 잊어버리겠지 섭섭하네 사짱. 이런 겁니다. 노래를 한번 실제로 그럼 들어볼게요. 얼마나 제가 부른 것과 다른가. 뭐 거의 똑같네.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또 윤 루카스님의 차가운 자본주의론을 받아들여서 이 괴담을 해석해 보자면은 이 사가와 이치코, 이 여자 누구야 이름? 이 여자 아가와 사와코, 이 여자가 책 내면서 어그로 끈 겁니다. 책 팔아야 되니까. 어그로 끌었어요, 여자. 이렇게 WWE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책을 팔기 위해 이 출판업계가 어렵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책 팔려고 좀 한 게 아닌가. 마케팅으로 공포 괴담을 이용한 작가의 이야기. 정말 오싹오싹합니다.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1944년에) 일어난 인도 라크슈미 칸탄 살인사건, 이 미제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은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향하던 194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 동남부 최대 도시 마드라스에는 일본군을 피해 몰려든 동남아 출신의 난민들이 넘쳐났고 마드라스 지방정부는 이거를 읽었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어때요? 토요 미스테리 극장 4차원을 체험한 사람들. 이번 화는 귀신을 뛰어넘어
우주로 향해 가는 토미의 스펙트럼을 느낄 수 있는 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3차원이거든요. 그럴 때 이 세 가지를 써야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이 4차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도 4차원이라는 소리 가끔씩 듣거든요. 아무튼 이 호킹이가 시간여행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빠밤. 첫 번째 사례. 1968년 6월 1일. 장소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사건의 체험자는 비달 부부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한적한 국도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던 비달 부부. 부앙! 얼마쯤 지났을까? 주변에 안개가 끼기 시작합니다. 어따, 안개가 흐물나게 많구먼. 그 순간 강렬한 빛이 비달의 눈을 쏩니다. 이게 무엇이오? 이 뭐야? 안개 속으로 돌진하는 차. 치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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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직치직 펑하고 다시 나타난 차. 뭐여 씨봉, 이기가 어디단가? 놀랍게도 비달 부분 아르헨티나에서 순식간에 7,000km를 이동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순식간에 7,000칼로리를 먹죠. 비달 부부는 순식간에 7,000km를 이동했어요. 헤헤, 이것이 4차원인 것이지요. A하고 B라는 두 지점이 있어요. 휙하고 여기까지 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3차원에서는 안 되는 게요. 4차원에선 돼요. 두 번째 사례는 우리나라입니다. 전북 익산시 황등면. 제보자를 찾아간 제작진. 예, 반갑습니다. 제보자는 살갑게 인사를 합니다. 최영호라고 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논을 개간하니까 할아버지 산소를 옮겨야 되거든요. 묘자리를 봐준 요즘 유명한 직원이 미륵산 밑에 사신다고 해가지고 작은아버지랑 함께 지름길로 이 직원댁을 찾아가면서 겪게 됐어요. 그 일을. 사라진 미륵산. 1975년 전북 삼기면 미륵산 입구. 당시 11살의 최영호. 작은아버지 최규택. 할아버지 산소 문제로 미륵산으로 직원을 찾아온 영호씨와 작은아버지. 길을 헤매던 작은아버지는 동네 주민에게 물어 지름길을 알아냅니다. 지름길을 따라 얼마나 걸었을까?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에 도착한 두 사람. 갑자기 그런데 하늘이 흐려지더니 날씨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곧 날씨 한 번 그 요상하네. 이때 영호씨가 뭔가를 보는데요. 작은아빠! 왜 미륵산이 저기 있죠? 쿵. 아까 분명 이거 오즈의 마법사예요? 이게 뭐예요? 길을 물어보고 나서 기와집 지나치니까 반대편으로 우리가 거꾸로 간 거예요. 미륵산이 앞에 있었는데 몇 걸음 걸었더니 그 미륵산이 뒤에 가 있는 거예요. 똑딱하는 사이에 넘어간 거지. 그냥 뒤돈 거 아니야?
당시 미륵산을 향해 가고 있던 지점, 삼기면 쪽이라고 합니다. 기와집을 지나 도착한 지점은 여산면 쪽. 걸어서 2시간 거리를 영호씨가 순식간에 날아갔어요. 저기가 그곳인가요? 예, 기와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제작진이 조사해본 결과 그 자리는 군사지역이라 건물을 세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기와집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영호씨는 기와집에 관한 미스터리한 썰을 하나 더 푸는데 당시 시간을 돌려 1975년으로 갑니다. 길을 잃은 2사람, 다시 기와집으로 돌아오고, 길을 잃고 기와집 돌아와서 작은아버지가 길을 물어보려고 문을 두드리니까요. 안에 누구 계십니까? 길 좀 묻겠습니다. 끽, 문이 조금씩 열립니다. 뭐요? 뭐냐고? 차림새도 가쓰고 옛날 조선시대 복장 사람들이 한 6, 7명 정도 됐는데요. 조선시대로 와버렸어. 민속촌인가? 저기요,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길을 잃었는데요. 미륵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 쌩까. 반응들이 없어요. 그 씨발 사람이 물어보면 듣는 척이라도 해봐요 좀. 어? 저기요, 미륵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선비가 손으로 막 이렇게 까딱까딱해. 들어와야만 길을 가르쳐 주겠네. 들어오래. 들어가봐요, 작은아빠. 그럴까? 집 안으로 들어가는 2사람. 뭔가를 보고 깜놀합니다. 그곳은 바로 술잔의 술이 역류해 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오, 뭐야? 마술사인가? 조선 마술사. 씨발 무서워. 조선 마술사야! 놀래가지고 작은아버지랑 뛰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도망쳐온 곳은 처음 길을 물었던 그 장소예요. 모르는 사람들 얘기로는 귀신에게 홀렸다고 그러는데 저는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신비로운 잡학사설일 따름이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지. 에? 더 이상 머리에 그럴 수가 없어요. 이 3차원 닌겐 따위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이걸. 왜냐? 이거는 4차원이걸랑. 다음 오싸고싸. 님들도 다 아는 연쇄살인마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쥐지미. 어떤 여고생이 학원을 마치고 늦은 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모자를 풍들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옆에 와서 섰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다. 지금이라도 내릴까? 더러운 개저씨가 따라 탔네. 씨발. 여고생은 왠지 모를 불안한 느낌이 들어 너무 무서웠다. 당장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리려는데 순간 남자 꼬마 아이가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는 바람에 문이 닫혀버렸다. 여고생은 남자아이가 있으니 그래, 3명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마음을 놓았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
그 남자아이는 6층을, 여고생은 자신의 집인 14층을, 그리고 느낌이 안 좋은 이 남자 16층을 누른 것이죠. 8층이나 단둘이 같이 있어야 될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누나! 어제 우리 집에 뭐 놓고 갔잖아. 그거 가지고 가야지. 하면서 여자의 팔을 끌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했다. 같이 6층에서 내리게 된 여학생은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 남자아이를 쳐다봤다. 그러자 그 남자아이는 한숨을 돌리며 누나! 저 사람 옷 속에 낫 봤어요? 이 새끼 사슬낫의 제니예요. 이것은 바로 류영철의 이야기입니다. 21명의 여성을 죽인 그 살인마가 잡히기 3일 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새끼가. 참고로 유영철의 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치면은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하죠. 지금 이제 KF94 이런 거 써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침 냄새만 존나 납니다. 야, 유영철의 마지막 사건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진짜 오싹오싹합니다. 봄. 다음 공포실화. 와이프가 들려준 충격적인 이야기. 저는 결혼 7년차, 딸, 아들을 둔 남자입니다. 집사람은 고향이 목포고요.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저를 만났거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목포에서 살고 계시는데 결혼 후에 자주는 아니지만 명절 때나 여름휴가를 보내러 간혹 목포에 내려가곤 하거든요. 집 앞이 바다거든요. 바다. 결혼 전에 인사차 가본 처갓집은 조금 오래된 한옥집이거든요. 어때요? 서울 사투리? 괜찮나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오르막 언덕이 따로 있는데 마을의 규모도 작고 도로 쪽에 있는 슈퍼 외에는 이렇다 할 편의시설은 없다고 합니다. 장인어른과 당구를 치려고 해도 차 타고 시내 쪽으로 나가야 할 정도죠. 집들도 띄엄띄엄 있습니다. 처갓집이 얕은 산 아래에 있는데 겨울엔 몰랐는데 여름에 가보니 바로 뒤에 붙어있는 얕은 산 덕분인지 그늘이 져서 집안이 낮에도 좀 어두컴컴했습니다. 여러분 팔꿈치 같아요. 찌는 듯한 무더위도 집에 있으면 시원하죠. 나중에 가서야 이 시원함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평상시엔 늘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어 몰랐지만 작년 여름이었어요. 아이들 데리고 와이프랑 처갓집에 놀러 갔더랬죠. 한참 집 앞에서 바다 구경하며 애들하고 놀다가 제 바지에 초고추장이 잔뜩 묻었어요. 장인어른이 사주신 회를 폭풍 흡입하다가 칠칠맞게 흘린 거죠. 아시겠지만 이게 안 지워집니다. 귀찮기도 했지만 뭐 집도 길 건너면 있고 제가 또 더위에 약해요.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으려고 혼자 집에 들어갔답니다. 늘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혼자 문 따고 들어갔는데 여름 한낮인데도 어둡고 막 서늘한 거 있죠. 막 어둡고 서늘하고 막 이래.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저는 작은 방에서 옷 갈아입고 화장실로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지하수물이라 아주 그냥 차갑다 못해 살이 아려요 아려. 그렇게 룰루랄라 샤워를 하는데 화장실 옆 쪼매난 창문이 하나 있어요. 화장실 창문 밖에 보이는 거울하고는 약 1m 떨어진 시멘트 벽인데 정확히는 집을 둘러싸고 있는 산의 아랫부분인데 여길 시멘트 같은 걸로 둘러놨더라고요. 그리고 요 화장실과 시멘트 벽 사이에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도 설명을 해주려나 봐요. 이게 뭐야?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뭔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쓰냐면 결론으로 보이는 건 벽입니다.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괜시리 여기 창문에서 자꾸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당연히 옆집 같은 건 있을 리가 없고 얕은 언덕 위에 산 밑둥 시멘트 벽 밖에 없는데 묘하게 신경이 쓰인다 이겁니다. 머리 감으면서 막 제가 확확 돌아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뭘 딱히 본 것도 아닌데 그런 느낌이 이게 씨발 좀 거북한 거 아시죠? 그 느낌. 뭔 말인지 알죠?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이 느낌 알 겁니다. 집이 오래되고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 애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느긋하게 샤워를 하려고 해도 내 몸은 내 생각과 반대로 후다락 딱딱딱 그대여. 물기도 대충 닦고 옷도 입은 채로 아니라 입어가면서 집을 나왔다 이겁니다. 혼자 내려가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이지? 남자 새끼가 벌건대낮에 무섭다고 노는 데까지 걸어가며 찝찝했는데 단순한 저는 놀면서 다 까먹었어요. 사실 뭔가 임팩트 있던 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휴가를 잘 보내고 올라가는 속도 차 안에서 와이프랑 무슨 대화 끝에 제가 그랬죠. 여보, 어제 있잖아. 나 혼자 장인어른 집에 들어가서 샤워했을 때. 어? 아, 왜요? 아니, 좀 들어봐 말을 하면. 아니, 별건 아닌데 진짜. 혼자 샤워하는데 썰렁하다 못해 집이 오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 그것도 보일러 고장났나 보다.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경동 나비엔으로. 아니, 뭔 개소리야. 아니, 대낮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니까. 다른 데서는 못 느꼈어. 아이, 뭐 그냥 그렇다는 거야. 아, 그랬어? 아유, 사실 우리 집 터가 좀 그래요. 되려 저한테 무슨 남자가 그렇게 겁이 많냐고 핀잔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한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터가 왜? 뭐 포방터야? 예전에 우리 집이 이사 오기 전에 그 집에서 살던 사람 둘이 죽었어. 그래서 그럴걸? 에? 전 너무 태연하게도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와이프가 더 놀라웠어요. 아, 내가 그럼 그때 뭔가 촉을 느낀 건감? 집이라는 게 살다 보면 오래된 집, 새로이 지은 집이 있고 오래된 집일수록 그 집에서 거주하던 사람들도 다양하겠죠? 또 죽고 싶을 때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자연사하거나 할 텐데 그것도 제 상식으로는 거의 병원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한 집에서 그것도 자연사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둘씩이나 있던 집이었다니.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왜 얘기를 안 했어? 고관이 떨리잖아. 어쩐지 처음 인사하러 갔을 이 처갓집 갔을 때부터 왠지 느낌이 이게 그거 봐라 이거. 내 뭐랬냐? 이 봐라 이거. 자기 그런 소리 할까봐 내가 얘기 안 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내가 살던 집이고 지금도 부모님 살고 계시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 응? 오늘 저녁밥 없어. 이러더군요. 아니, 듣고 보니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처음부터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뭐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겠냐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옛날 일이라고 와이프는 이랬습니다. 근데요, 원래 그 집주인은 할머니랑 손녀인지 딸인지 같이 살았대요. 그 손녀인지 딸이지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정도 됐는데 이 여자아이가 집에서 목 매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혼자 남겨진 할머니도 같은 방법으로 집에서 목숨을 끊은 거죠. 그리고 나선 가족이 없었는지 뭔지 소유자가 목포시 소유로 넘어갔고요. 이 집을 장인어른께서 구입을 하신 거래요. 이유는 이 집이 주변 집들보다 굉장히 쌌대요. 그런 집이라는 걸 처음부터 모르고 산 거냐니까 알고 사신 거래요. 그래서 이사 들어가기 전에 굿도 하고 그랬대요. 그게 와이프 중학생 때라더군요. 아니,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그런 일이 있던 집인데 살면서 안 무섭냐 하니까 살면서 뭔가 딱 한 번 뭔가를 봤는데 이사 후 얼마 뒤 새벽에 와이프가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갔대요.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한 바가지 이제 또 싸 제끼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화장실 창문에서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봤더니 회색 얼굴에 자기보다 언니같이 보이던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비스듬한 자세로 쳐다보고 있더래요. 저는 순전히 다 처음 듣는 얘기라 뭐? 와 그거? 거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 그럼 이거 귀신임? 그래서 어떻게 됐음? 하고 물었더니 와이프의 대답이 진짜 가관입니다. 와이프가 왈왈 귀신이네? 그랬더니 미끄러지듯 옆으로 획 지나갑니다. 귀신도 당황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에 그럴 수 있냐고. 나 같으면 개거품 물고 기절했을 것 같은데 와이프는 되려 안 보이길래 궁금해가지고 창문 쪽으로 얼굴 내밀고 쳐다봤대요. 안 믿기죠? 근데 여담이지만 우리 와이프 기가 센 편입니다. 낮저 밤이에요. 제 믿음인진 모르겠는데요. 결혼 전에는 혼자 자든 다른 사람이랑 자든 가위를 자주 누리곤 했는데 결혼 후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 어머니 쪽 친척 스님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가끔 명절 때 인사드리러 절에 가면은 반갑게 맞아주시며 알듯 말듯한 미소와 함께 와이프한테 그러신대요. 야, 이 지우 엄마는 이런 데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절 많이 해야 된다래. 알지?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뭔 소리야 씨발 하는데 와이프도 배시시 웃으며 그러겠다고 하고 그래요? 절 자주 다니며 불공 많이 들여라 하는 얘기 같긴 한데 이게 뭔가 여운이 남는다는 생각이.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제가 기가 세다고 와이프가 하더라고요. 저는 장인어른의 장인이라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눈을 잘 못 맞춰요. 눈빛이 뭐랄까 이 씨발 광채가 난달까? 지금은 나이 드셨지만 젊었을 적 목포에서 알아주는 강면이었다고. 여러분 제가 잠깐 존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기억이 없어요. 군대도 해병대 부사관 출신 덜덜덜 뭐 저한테 잘해주시겠지만 어쨌든 요는 결혼 후 한참 동안 몰랐던 어찌 보면 물어볼 필요도 알 필요도 없던 와이프 고향집의 비밀을 우연히 듣게 된 것이었죠. 그 이후 가족 행사로 인해 며칠간 적은 있는데 잠은 다른 곳에서 잤고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서울로 오셔서 특별히 갈 일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올 여름 휴가 장모님 장인어른이 손수 손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야 뭐야 너 어디 읽었어 지금? 손주들 보고 싶다고 애들 데리고 처갓집 놀러 오라고 하시는데 안 가면은 서운해 하실 것 같고 방법은 뭐 가급적 집에 혼자 있지 말든가 뭐 그래야겠죠. 근데 밤에 화장실 혼자 갈 일이 생길까봐요. 걱정입니다. 아이씨 이거 차라리 물을 끄고 있을 걸 그랬어요. 출처는 네이트판의 물소년 워터보이 님이 쓴 글입니다. 아주 잘 봤습니다. 예. 야 이거를 씨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사람 죽은 집을 들어갔다가 이제 그 사바세계와 안녕을 구하지 못하고 이제 머물러 있는 지방령들을 만났다는 뭐 그런 남편과 부아내의 이야기였다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진짜 귀신이 붙은 건가? 근데 이런 거 굿 안 하면 계속 따라다니지 않나? 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소감은 이거죠. 오싹오싹합니다.